네, 저는 2교시 1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스 이용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아마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특강에서도 사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관리 원칙 및 기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강에서도 기본 원칙에 관련돼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신 분들은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하신 기술사분이 그 원칙이 아닌 또 다른 원칙으로 인해서 작성을 해주셨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그리고 서비스 수준 협약 같은 내용들은 사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공공에서는 일단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중에서도 사스, IaaS, 파스가 있는데 사스 같은 경우 서비스 애저 서비스죠. 서비스 관련된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스 가이드라인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용 절차, 뭐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 그리고 이용 종료까지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도 이 절차대로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 관리 원칙으로서는 그 특강에도 나와 있는 기본 원칙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언급되어 있는 뭐 투명성, 책임 공유, 그리고 접근성 제어, 가용성으로도 원칙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 기준으로서는 뭐 국제 표준 ISO 기준과 그리고 뭐 미국 기준 그리고 유럽 관련된 보안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대책 수립 상세입니다. 보안 대책 수립 상세. 자, 보안 대책 수립 상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스 이용 계획, 그리고 분리의 원칙, 이용 계약, 그리고 이용 종료로 되어 있는데, 보안 검토 절차는 이것도 이제 그 사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다 기억하기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분들만 아마 덤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민간 클로드 도입 기관과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국가정보원 각각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 그리고 관련된 근거로 인해서 각각의 절차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용 계약 앞부분에 해당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이 이용 계약 준비 요 단계에서 방금 얘기했던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단계가 끝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서비스 수준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 서비스 수준 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자와 그리고 수급자 간의 어떤 협약, 일반적인 협약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사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품질 보장, 여기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 범위, 그리고 기간, 수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SLA 계약과 거의 흡사하고요. 다른 부분은 그 일단은 그 서비스 수준 관련된 그 뭐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2번 다크 패턴 문제의 풀이를 맡은 NS반의 백현 멘토입니다. 2교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널 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논문 특강에서 언급이 됐던 토픽이기 때문에 어, 해당 과정을 참여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쉽게 개념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을 판취하고자 하는 다크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크 패턴의 세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어, 목차 구성을 해보면은 1단락에는 뭐 다크 패턴의 개요로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단락에 세부 유형, 3단락에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용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하기는 다크 패턴의 개요에서 여기 보면 개념 기업의 이익 목적으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턴을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념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등장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문제점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크 패턴의 유형인데요. 유형은 뭐 편취형, 오도형, 그 다음에 방해형, 압박형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유형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한 두세 개 정도씩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크 패턴 제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항목들을 발췌를 해서 그 내용 구성을 해봤고요. 어쨌든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는 거에 대한 지름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유형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많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단락은 대응 방안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응 방안으로 3단락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응 방안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규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 측면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가 안 된다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제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제 측면으로는 그 다크 패턴에 대한 뭐 정책 발표라든지 아니면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금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지금 국내나 국외에서 그 정책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뭔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 측면으로 대응 방안으로 뭐 AI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이용했을 때 다크 패턴을 신고할 수 있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단계에서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지 뭐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다크 패턴이 발생했을 때 그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 알고리즘을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설계로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제시를 하시면은 좀 더 폭넓은 답안 제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다크 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좀 썼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들 하나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련 법률로는 지금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요 두 가지의 법률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씩 작성하시면 팩트가 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IT 거버넌스고요. 갑자기 이 IT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데 거버넌스를 물어봐서 약간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거버넌스는 과연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거버넌스는 뭐고 거기에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를 성과를 지표 효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성과 지표예요. 그러면 성과 지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러면 어떤 방법론을 쓸 건지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약간 조금 평소에 그 이해도가 있으면 좀 잘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거버넌스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전략을 짜고 이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걸 운영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위험 관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그 우리 왜 거버넌스 그 집 모양의 그 프레임워크처럼 그렇게 좀 잘 그려주시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이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또 같은 얘기이긴 한데 여기는 뭐 전략 조직이라든지 뭐 거버넌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좀 윗단에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분위기 요 뭐 구성 요소에 좀 비슷하게 들어가면 점수는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라든지 거버넌스, 오류에 지켜야 될 거,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과 목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버넌스의 성과 지표는 측정 지표는 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비즈니스 목표 달성부터 이제 목표 연계,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혁신도, 비즈니스 뭐 프로젝트 성공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 자원 최적화, 뭐 운영 성과 만족도 이게 그래서 이게 지표가 나오면 당황해서 뭘 적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업무할 때 쓰는 그런 지표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을 잘 정리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나오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버넌스 효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적으면 되죠. 왜냐하면 투자 성과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BSC, IT BSC,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주면 사실 여기에 고객 관점, 뭐 프로세스, 뭐 조직 관점, 재무 관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F 할 때 설명할 때 그 얘기 드렸거든요. 투자 성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와서 분명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약간 바꿔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그런 것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을 했으면 요 문제를 봤을 때 딱 그거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 쓰셨다라고 하면 저는 고득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번부터 제가 5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기술 해서 이제 저지연 기술과 스케일링 기술 그리고 DCI 강 멘토님 말씀대로 이제 DC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생소한 토픽이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셨으면 해요. 예. 다른 문제들을 다 선택 가능하셨다고 믿고 이 문제는 걸으셨으면 했습니다. 이제 대규모 AI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AI가 좀 가미가 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실시간 처리라든지 데이터 스토리, 배치, 이런 분석 툴 같은 것들이 좀 가미가 돼서 좀 제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락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개요 정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단락에는 이제 저지연 기술과 스케일링 확보 기술. 기술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관점이라고 봐요. 이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전 형식으로 좀 잘 체계적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이. 그래서 실시간 처리 관점과 고성능 인프라 관점으로 이제 키워드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스케일링 확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적 확장, 스케일, 아웃스케일 인, 뭐 스케일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술 항목들, 클라우드 버스팅 같은 이런 그 주요 키워드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들, 그리고 DCI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데이터 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념 정도 언급해 주시고 이제 인터커넥션이니까 그건 연결하는 거구나 데이터 센터를 그런 식으로 개념도를 표현해 주시고 분량을 채우고 그다음에 나에는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들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점을 좀 나눠서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키워드를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SD-WAN이나 뭐 MPLS 이런 그리고 복구 시스템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죠. 뭐 데이터 암호화나 DRS 시스템 같은 DLM 이런 키워드들을 좀 최대한 많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좀 4단락을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더 그 실무적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경험해봤다 하신 분들은 요렇게 그 문제에서 물어본 저지연 기술과 스케일링 확보, 그다음 DCI의 각각의 이제 고려 사항들 요거를 제안한다 형식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ESG고요. ESG는 완전 그 기본 토픽이죠. 이 문제가 126회 정보관리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나왔을 때 이제 뭐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에 요 내용들이 계속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26회 정보관리에 물어본 문제였고, 그다음 주요 지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라운드나 모의고사 때 계속적으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요거에 대해서 주요 지표가 K, ESG가 나온 것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좀더 높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이 목차는 쉽죠. 1단락에 정의와 목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비재무적 성과나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 같은 키워드들을 좀 노출을 크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목표는 당연히 뭐 그런 거겠죠.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이 단락에는 이제 주요 지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주요 지표는 환경 측면과 그다음에 사회 측면, 지배구조 측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보 공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 페이지 이상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부분에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한 단락으로 묶었지만 가나로 나눠서 이렇게 2개씩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단락에는 이제 정보기술에 대해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나로, 가나다로 나눠서 충분하게 이런 탄소 배각, 뭐 데이터 센터 운영 최적화, 클라우드 확대 이런 것들을 뿌려주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다 정답을 맞추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경영 전략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했다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15점 맞을 거 16점 맞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점수가 배분이 될 것 같아요. 네, 6번 트랜잭션 격리 수준 문제입니다. 제가 기필반 갈 때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그려놓은 거 가지고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오곤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격리 수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키워드는 바로 4가지를 정확히 잘 풀어 쓰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2교시 형태니까 이게 왜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는지, 동시성 기법을 써야 되는지, 거기까지 언급을 하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은 그 병행 트랜잭션 실행 시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고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허용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컨시스턴스하고 컨커런스에 대한 서로 배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 고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3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티 리드고, 넌 리피터블 리드고, 그다음에 팬텀 리드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수준은 4가지가 있죠. 리드 언커미티드하고, 그다음에 리드 커미티드, 리피테이블 리드,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즈, 가장 강력한 거죠. 이거는 순서를 시리얼라이즈를 하게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그리고 그 격리성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런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예제로 해서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트랜잭션 A하고 트랜잭션 B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서로 이런 부정 판독이 일어나고 비반복 판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팬텀 현상이 일어난지를 아마 서브노트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바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했으니까 바로 4가지 정도를
리드 언커미티드하고 요게 이제 트랜지션 1하고 2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개념도를 간략하게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간략하게 그려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 언커미티는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다음 리드 커미티드는 요거 같이, 그리고 리피터드 리드는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다가는 시간상 못 채우겠죠. 그래서 개념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추상화 시키는 게. 그리고 시리얼라이저는 그냥 프로세스 두 개를 나열할까 했는데 바로 이제 가장 단순한 격리 수준이고 가장 엄격한 격리 수준이다라고만 언급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팬텀 리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고득점 추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과 바로 그 아이솔레이션과의 관계를 그려주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요 낙관적 기법, 타임스탬프, 락킹, 그다음에 그 MVCC 다중 버전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교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